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보면은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좀 전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2차 전지, 히토류, 제약바이오, 요걸 4대 이제 집중 전략 품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선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4대 품목을 육성해서 하는 이런 전략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좀 타격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중국을 겨냥한 것들이고, 사실 사실상이 아니라 이제 드러내놓고 중국을 경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신냉전 시대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과연 이게 근데 이제 중국에 타격을 줄 거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타격은 있는 게요. 이제 중국이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쫓아오긴 했지만, 소위 말하는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은 또 미국과의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 수는 있고, 또 약간 질이 낮은 반도체를 비스무리하게 생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설계하는 기술은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리 중국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정말 반도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기술을 막아버리면은 중국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너무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경계를 주고 계속 위협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 미국 기업들의 어떤 직접적인 타격은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성장을 완전히 못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원래 목표했던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형태의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하고 달러 약세 이게 또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차원이라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유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70달러를 지금 배럴당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기름을 수출하는 순수출국인데 중국은 이제 수입국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유가라는 거는 근데 또 공급률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인데 또 중동도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사실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화해 무드만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원유는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유가가 그동안 워낙 낮았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아 있어서 어느 정도 감산에 지금 합의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늘리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좀 다른 국가들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피해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쪽에 둘러싼 이제 수급 요인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그 원유를 또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된 요인이다라고 좀 봐서 너무 중국만을 겨냥을 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 약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약세인데요.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달러가 아주 저는 초약세 국면으로 진입할 거다라고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좀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인데요. 중국이 지금 친환경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명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근데 중국의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력이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워낙 많아서 또 나름대로는 그 영역에서는 또 약간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의 설비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기존의 철강 공장, 뭐 여러 공장들을 문을 닫아야만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공장 문을 활짝 열어서 막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닫아서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너무 위안화가 절상이 되는 거를 싫어하면서도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수입 가격이 조금 부담은 좀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은 뭐 꼭 미국이 견제를 해서 저렇다라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을 일관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조금씩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ing연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거를 미국 정부가 노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뭐 이제 그래서 중국이 좀 약간 좌충우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이게 지금 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환율 전쟁, 양털 깎기, 이제 요 개념인데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되면은 글로벌 자금이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 자금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 그 자산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제 또 싸게 글로벌 자금이 자본이 이거를 인수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양털깎이잖아요. 그런 쪽에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좀 개연성은 좀 있을까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다고 하는데. 과거에 워낙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충분히 이제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저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또 뭐 1980년대 일본하고도 많이 다르고 IMF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하고도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거는 중국이 아직도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두 개는 안 하고 있잖아요. 환율하고 금리. 쉽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거는 충분히 통제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워낙 민간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금융시장의 변화에 되게 좀 민감해 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일찍 실질적인 긴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털을 덜 깎이기 위해서 미리 이제 자기 살을 좀 깎는 그런 모습들이 작년 11월, 12월부터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 내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었나요, 그게?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방채나 국채 발행 엄청 늘렸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1월부터 한 6월까지 작년 발행이 한 20%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줄을 줄이고 있는 거죠. 중국의 통화량도 작년 11월을 피크로 해서 계속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못 빌리게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동산도 규제 세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그런 양털 깎기 위험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 혹시라도 시작될 수 있는 테이퍼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름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당하진 않을 거다. 근데 뭐 어쨌든 중국이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 부채가 있었고 또 금융시장 자체가 어떤 선진국들에 대비해서는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들 그런 좀 음모론적인 시나리오는 늘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견제가
굉장히 특히 이제 과학기술 이쪽에서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리크창 총리가 지난번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10년간 칼 하나 가는 심정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 막 그래 8대 분야, 7대 영역을 막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국이 그야말로 이런 그 과학기술 분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은 그럼 어떻게 금리를 뭐 긴축을 하고 해가지고 뭐 외국 자금을 들여와야 또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성장 전략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 전략입니까? 미국, 중국에서. 제일 뭐 사실 바람직한 거는 금융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IPO 같은 것들인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막 아주 대규모 IPO를 막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IPO 시장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형 IPO는 많지는 않지만 뭐 중소판이라든가 과청판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은 그래도 꽤 나름은 잘 하고 있는, 잘 조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금 조달의 방법을 간접 금융, 즉 은행의 대출이나 정부의 지원보다는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 이제 조달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제 중국도 그 숨겨져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 돈들을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뭐 회사채 발행을 한다든가, 뭐 IPO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이제 방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자금인데 해외 자금에서 이제 미국 자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이제 이런 쪽들인데 유럽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 전까지는 잘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는 유럽마저도 이제 좀 외교적으로 좀 쉽지 않아져 버리니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이런 이제 기술 발전에 쓰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체적으로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 그 외부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오는 거에 지금 중국 정부가 아마 사활을 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그 자금 조달 방식은 이제 증시, 주식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 겪었듯이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면 자유롭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제 중국이 좀 정부가 우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억누르려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연결된다면은 저 중국 증시의 그 성장이라든가 그 상등 게 어느 정도 범위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일 최선의 방식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과열이 돼서 시장이 망가지는 거를 중국 정부가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중국에서 소위 이제 그 저희로 치면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금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급격히 올라갈 때마다 중국 정부가 계속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한 자본 조달 시장을 만들고는 싶은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주식 시장이 버블이 되거나 과열이 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작년에는 그런 규제가 없이 되게 좀 세게 올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막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건전한 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시장에 대한 성장 자체는 중국 정부가 긴 그림에서는 막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산다라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 떨어지면 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중국으로서는 이제 공산당 창당 100년 또 내년 동계올림픽 이런 어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너무 죽어 있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최근 보면 중국의 그 상하이 종합지수가 약간씩 오르더라고요. 뭐 3,600 뭐 이 정도로 좀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반기 중국 증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름 이후에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 달에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내년 2월 달에 이제 동계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경기를 또 심하게 그 냉각시키는 정책들을 또 쓸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통화 증가율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계산한 거로 치면은 한 8월이나 9월 정도가 되면 이제 통화 증가율의 속도하고 명목 성장률이 좀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올해 연초에 그 명목 성장률만큼 통화 증가율을 가져간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더 세게 이제 긴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에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돈 풀고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예.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실질적인 긴축이 저는 이제 올해 한 8월 정도에는 멈추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저희로 치면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는 중국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어쨌든 여러 가지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좋아졌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네. 일정 부분 좀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 오히려 그때가 이제 조금 더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에는 좀 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